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을 바라보는 오늘의 상황과 아, 2020년 내년의 노동정치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동자 정치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노동자 정치가 필요하냐? 자, 정당과 정치 권력을 폄하하는 이러한 노동자 운동에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생트칼리즘, 노동조합주의 혹은 무정부주의인데요. 이러한 경향은요,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정치에 관여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그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 자본가와 싸우는 거 이러한 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프랑스 총연맹 CGT 이 초반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GT는 강령에 정당, 정치 세력이 노조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가지면서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대중투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CGT가 총파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이 총파업을 일거에 그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한 이후에 시지트는 노동자가 총파업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결국은 관료, 군대, 경찰 이런 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가 권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가 권력이라는 부분을 노동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자 정당과 노동자 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프랑스 사회당과 프랑스 CGT가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정치를 부정하고 총파업이라든가 현장을 통해서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은 역사에서 검증되면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이 있어야지만은 전국적인 총투쟁을 할 수 있죠. 총연맹이 있어도 전국적인 총투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총연맹은 하는 거는 자, 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은 의회에서 법 제도 개선을 투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노동조합만 파업을 하거나 이럴 때 외부에서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외부에서 노동조합의 총 파업을 지지하는 세력이 바로 이제 정당이 되겠죠. 이 정당들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어떤 양심적인 세력이라든가 이런 소비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부의 협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 투쟁으로 노동자의 총투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총연맹과 당이 있어야지만 전국적인 총투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투쟁의 성과는 그 법 제도로 나타내야 되겠죠. 이러한 법 제도를 실현하려면 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당이 있는 노동조합 운동과 당이 없는 노동조합 운동은 다릅니다. 어떤 당이 있는 그 노동조합 운동, 당이 있는 현장 투쟁은 그 당을 통해서 전국적인 노조와 또 국가 권력을 분점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조직도 마찬가지죠. 현장 조직도 당이 있는 경우에는 총연맹이라든가 아니면은 산별이라든가 이런 데에 노조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 즉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조가 있으면 노조에는 일반적인 조합원들 있죠. 모든 노동자가 조합원은 되지는 않겠죠. 노동자 중에 그나마 의식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그런 일반 조합원 중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정치의식이 각성된 사람들이 이제 노조가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현장 조직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현장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당에 가입하지는 않겠죠. 현장 조직의 지도부들은 당에 가입하거나 당과 조직적 연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현장 조직의 대표적인 현장 조직이
전국회의죠. 전국회의. 전국회의. 전국회의의 지도부는 진보당과 조직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의당과 조직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 정의당과 밀접한 부분은 이제 평등의 길이라는 현장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 역시, 민주노총의 전직 간부들을 동원해서 현장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내에서. 이와 같이 이제 당, 현장 조직, 노동조합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대선이 이제 내년에 대선인데 우리가 선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선거로서만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견제해야 될 거는 선거로서만 대중투쟁 없이 노동자의 투쟁 없이 선거로서만 노동자가 해방될 수 있다는 이러한 선거 만능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판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오로지 대중투쟁으로서만 그죠? 대중투쟁 총파업으로서만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죠. 정치 문제를 뚫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선거의 문제,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는 노동자의 노력, 이런 선거의 문제. 노동자가 자기 권력을 세우는 건 대중투쟁과 선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활용론은 의미가 있다. 선거 만능론은 문제지만 대중투쟁과 함께 선거도 중요시하는 것, 즉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날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됐기 때문에 보통 선거와 일반 선거가 돼 있고 일반 노동자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선거를 부정할 경우에는 일반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럼 선거를 왜 참여해야 되냐? 노동자 권력을 가져야 되지만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반자본 투쟁, 노동자가 해방이 돼야 되죠. 법제도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임노동을 철폐되지 않은 해방될 수 없습니다. 반자본주의 투쟁.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는 왜 그랬습니까? 그 한반도가 분단이 계속될 경우에는 분단 비용, 국방비죠. 그 다음에 통일 비용, 통일을 이룰 남북의 격차를 극복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을 다 세금인데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은 노동자들. 그래서 한반도에 지금같이 평화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선 투쟁에 있어서 이제 후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반도의 특징상 80년대는 이제 노동자 민중, 노동자 농민 빈민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동자가 압도적이죠. 농민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이제 분단 체제가 있기 때문에 분단 체제가 있고 또한 민주주의가 완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적인 세력이라든가 통일운동 세력이라든가 또 비록 숫자는 적지만 농민이라든가 빈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가 중심이 돼서 플러스 다양한 민중들이 결합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또한 이제 진보적인 시민, 직접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여성운동이라든가 환경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진보적인 시민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부 정당들, 진보적인 정당들이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대선 투쟁의 주체는 노동자 민중, 진보적 시민, 진보정당 혹은 좌파정당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대선 투쟁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는 정의당과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이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본선에 가지 않고 사퇴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는 본선까지 가서 TV 토론까지 했는데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퇴했죠.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진보양당은 후보를 사퇴했다. 좌파는 어떻게 되냐? 좌파는 두 명의 후보가 나왔죠. 김순자 후보, 김소연 후보 전부 다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무소속 후보의 한계를 좌파 대선 과정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무소속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죠. 정당이 없기 때문에 그 조직적으로 대선 운동을 하는 조직적인 지원을 받기 힘들고, 그다음에 요즘 정당 연설회라든지, 그다음에 정당 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그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후 당건설이 어려워지는 거죠. 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끝나면 다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2012년에 좌파들의 결과도 결국은 아주 낮은 득표율, 김순자 후보는 0.15%, 그리고 그다음에 김소연 후보는 0.05%, 다 합쳐봤자 0.2%밖에 안 되는 그런 득표율을 하고 결국은 선거 후에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무소속으로 나가는 건 좀 곤란하다. 그리고 좌파는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없고 선거에 나가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 선전을 하면서 이후에 당권술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보가 바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어, 그 진보적인 정책을 선전하면서 이후 당권설까지 참여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좌파 분열과 좌파 무소속 후보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에는 탄핵 이유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게 너무나 확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강 구도라는 거죠. 여기에서 볼 때는 이제 좌파는 2012년에 실패에 타격이 컸기 때문에 좌파는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대선을 포기한 거죠. 정의당의 경우에는 6.17%를 얻었는데요. 과거에 민주노총 때 권영길 의원이 3%를 얻은 것에 비해서 정의당은 많이 얻었다. 그 이유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진보적인 성향이다 그러면 정의당 찍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민주대연합이라는 비판적 지지라는 이런 압박이 진보 진영에 강하지 않았다. 민중연합당,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나서 이제 민중연합당의 후보가 김성동 후보가 나왔는데 27,000표, 거의 의미가 없는 득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그 민주노총 지지정당의 그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심상정, 김성동 두 후보가 나왔는데 민주노총은 하나의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심상정, 김선동 두 후보를 지지하는 중집에서 그래서 두 후보를 지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거 방침으로서는 사실상 그 무력한 방침이죠. 대통령은 한 명 뽑는데 그 두 명 중에 알아서 한 명을 찍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정의당과 민주연합당의 득표율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였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넘어가는 2022년에 대선에 있어서는 일단은 촛불, 문재인 정권 일부에서는 이제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 촛불의 여망을 실현하는 데는 그 너무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은 사실은 이제 민중들이 했는데 그 결과물은 불자민주주의 중도 보수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실현되지 못한 미완의 촛불을 계승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것은 이제 진보 정치, 노동자 정치가 이제 계승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진보 정당과 그 민주노조 운동의 현실을 보면은 87년 세대가 교체가 되죠. 민주화 운동과 민주노조 운동을 주도했던 87년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이들이 퇴진하기 전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민주화의 열망과 민주노조 운동에 주력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에 대선 투쟁을 가열차게 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새로운 정치 주체,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체를 만들어서 세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어떤 정치적인 경험 이러한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그 커다란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광우병 세대, 그다음에 이제 촛불 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 각성이 되면서 정치 주체와 노동운동의 주체가 형성되는데 2022년에도 진보 정치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새로운 정치 주체와 노동운동의 주체를 만들어낸다. 또 4차 혁명의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노동자들은 이익을 보지만 어떤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고 이러면서 노동자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싶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그 불이익을 보는 집단이 바로 이제 노동자들이겠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을 빨리 변화시킬 수 없죠. 가솔린 자동차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더군다나 나이 먹은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직업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 사실상 어려웁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실업에 처할 수 있죠. 은행 직원들 대규모 구조조정 실업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4차 혁명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변해주는 즉 법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을 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코로나 위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노동자 정치, 노동자 민중의 후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서 만약에 진보 정치, 좌파 정치가 정치에 나서지 않다면 노동자들은 자기의 요구를 대변할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계량주의자, 민주당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기를 대변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진보 좌파가 못하면 결국 계량주의가 현장에 침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이재명과 그다음에 윤석열이 박빙이 되기 때문에 2017년과 달리 비판적 지지, 반보수, 반 윤석열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재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17년보다는 이제 진보 진영의 득표가 낮을 것으로 예상돼서 여기서는 진보 정치와 노동자 정치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보 정치와 노동자 정치는 사실상 그 숨이 막힌다는 거죠. 박빙의 과정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그래서 각 정당들의 이제 현안과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이제 유일한 원내 정당 국회의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구에서는 심상정 의원 한 명밖에 없고 심상정 의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죠. 심상정 의원이 대선이 나온 게 물론 당내 선거에서도 떨어진 것까지 포함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게 2017년, 그죠? 2012년, 그다음에 2007년, 그죠? 2007년이었고, 그다음에 완주한 거는 2017년 한 번이 됐습니다. 네 번째 대선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2012년에 이제 대선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 대선을 완주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정의당 내의 분포를 봤을 때 윤석열과 이재명이 박빙을 겨룰 때 국민참여당 계열들이 이제 후보 단일화라는 부분을 요구를 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지 못할 거다. 이번에는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의당의 모습은 이제 그 정의당 내에 그 노동 부분이 있죠. 노동 부분이 있다. 민주노 총리제 현장 평등의 길 중심으로 한 노동 부분이 있는데 노동의 위상이 정의당 내에서 약화되고 노동 의제보다는 이제 어떤 그 젠더 의제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언론에 나오면서 일반 노동자나 민주노총 쪽에서는 이제 정의당이 그 노동보다는 다른 데도 관심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라든지 김동연이라든지 제3지대를 하겠다. 반기득권 연대를 하는데 여기서 반기득권에는 이제 그
양당 체제만 말하기 때문에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보 좌파의 후보 단일화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라고 보기 어려운 안철수나 김동연 누가도 연대를 하려는 이러한 우경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당, 진보당, 그 다음에 현장 조직, 전국회의, 그리고 이제 총연맹, 민주노총 총연맹도 전국회의 이 세력이 단독으로 집권한 거고, 최근에 이제 금속까지도 이제 위원장에 당선시키면서 총연맹과 가맹. 그래서 진보당은 이제 당과 전국 현장 조직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이러한 체계, 대중조직 전선당이라는 체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진보당의 목표는 민주노총 내에서 전국회의 확대와 그리고 이제 공식 그 지도부의 어떤 집행부의 선출을 통해서 민주노총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통합진보당, 이제 진보당이죠. 진보당에 대한 그 지지를 획득하는 것. 그래서 실력을 통해서 민주노총이 결국에는 진보당을 지지하게 하는 것을 어떤 당의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이제 현장에서 뛰고 있다. 이런 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총연맹이 자기 당을 지지하도록 그래서 조직 확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건 뭐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다만 그러한 방식이 이제 적절한 방식이 돼야 되고 페어플레이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진보당이 이렇게 이제 정국회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공조직도 진출하고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선거에서 득표율을 보게 되면은 2017년에 득표율 0.08%, 그다음에 최근에 그 2022년 총선 이런 득표를 볼 때는 그 세력에 비해서 조직에 비해서는 득표율은 형편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종북 좌파당이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제도권, 제도 정치와 그 제도 언론이 철저하게 진보당을 그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진보당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진보당의 주축이 이제 통합진보당의 주축이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경기도나 뭐 울산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노동당 분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통합진보당에서의 어떤 폭력 사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안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그 바깥으로부터의 이지매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이지매의 여지를 보여준 주체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진보당은 조직은 확대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고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2012년에 대선에 하차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하차를 한 이유가 그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하차를 한 거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다음에 이제 TV 토론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이제 이 거칠게 표현됨으로써 두 가지 또 대중적인 이미지가 악화되고 그다음에 그 반보수 연합이라는 거, 그죠? 반보수 연합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갇혀 있다는 자신의 한계를 보여줬다.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좌파의 경우에는 이제 범좌파들이 이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모였었고요. 그 다음에 연혁당이 노동당 등에게 이제 당 통합을 제안했었고 이러한 속에서 이제 좌파들이 연석회의를 했었고 민주노총 김명한 집행부 때 노사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이제 범좌파들이 최전선에서 열심히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위원장 선거에서 좌파 후보를 이영주 후보를 내세우면서 다시 한번 결집이 됐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좌파들은 정당은 노동당과 변혁당이 통합하는 통합의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현장 조직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좌파 현장 조직들이 좌파 결집체로 준비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좌파가 나왔다면 금속 선거에서 역시 단독으로 이제 좌파가 나왔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노동당과 변혁당이 지금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후보를 내서 대선에 공동 대응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2012년에 사회주의 후보가 2명이 분열돼서 형편없는 득표를 했죠. 당 건설도 그 실질적으로 힘있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당 건설까지 같이 하겠다. 단일한 사회주의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계기로서 이번 대선 투쟁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후보가 나왔고 변혁당에서 1명의 후보가 당 후보가 결정되고 노동당은 이제 2명이 나왔죠. 당 대표 헬린 박성철과 그다음에 그 이가병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와서 후보 단일을 하게 됩니다. 이 후보 단일은 이제 12월 말 정도에 끝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제 민중경선을 주장했고 이러한 민중경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상정, 김재현 통합 진보당과 정의당은 1대1로 과거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때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1대1로 경선 과정이 되는 것 이러한 구도는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빅매치를 만들기 위해서 한상균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한상균의 이제 출마의 명분은 민주경선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빅매치가 되겠다 이러고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제2의 정치 세력화. 그래서 이제 민주노동당의 보험가는 연대연합, 민주노총당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본인의 소신입니다. 이러한 이제 소신에 따라서 출마했는데 정체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혼란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민주노총당, 연대연합 특정 정파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 과정에서도 이제 범좌파라고 이제 보여지죠. 실질적으로 이제 범좌파고 그러면서 이제 한상균을 도와주는 이런 세력에 있어도 이제 노동전선과 같은 범좌파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번역당과 노동당의 그 사회주의 대중정당의 후보와 한상균은 크게 보면 범좌파라는 부분에서 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범좌파 후보 단일화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연대연합이라는 거는 항상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각각의 포지션을 따라 주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진보당은 진보당의 주체가 있겠죠. 과거로 치면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그 통일 문제,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같이 하는 이러한 그 자주개혁이죠. 이러한 기본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연대연합에 나온 거고 정의당은 이제 상대적으로 통일운동을 경시하고 있죠. 그래서 삼인주의적 경향이 강한데 삼인주의적 수준을 한 건 아닙니다. 3인당을 당명을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인주의는 아니지만 그 3인주의의 보험가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당과 변혁당은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고 한상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본인이 범좌파인지 아니면 민주노총 당이라는 이러한 건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정체성의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그래서 범좌파와 후보단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겠죠. 크게 보면 이제 진보당, 그 정의당, 그다음에 이제 범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민주노총 주도로 해서 지금 후보 단일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주도로 해서 민주노총 지지 정당인 5개의 정당, 노동당, 변혁당,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한상균이 참여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일화는 이제 경쟁이보다는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갖는 승자 독식이보다는 이제 노동 정치의 확장을 위한 거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노총과 5개 정당들이 대선의 공동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정책적으로는 연대를 공동 요구안을 확정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선포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단순한 대선에서 후보 단위가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좀 후보 단위라. 그러니까 지방선거 후보 단위라는 거는 삼인선거구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진보 좌파 후보들이 좀 삼인선거구에서는 단일 후보로 나가야 될지 하는 거냐. 그래서 삼인선거구에서 단일 후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울산이라든가 창원과 같은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이제 기초단체장 후보도 아니라 얘기가 나옵니다. 광역은 이제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그 정치적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광역에서도 아마 후보 단일화가 나오고 연대연합의 이제 그 최결정판은 총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2020년 총선에서는 30석이 연동형인데 이번에는 47석이 연동형이 됩니다. 그래서 비례 위성정당 지난번 2020년에 그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갔는데 만약에 2024년에는 이제 이러한 위성정당이 금지된다면 혹은 위성정당이 나오는 것을 막는다면 47석의 상당 부분을 이제 진보 진영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진보 정당들이 그 정당 명부 의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들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막는 투쟁을 공동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례 선거 연합 정당을 하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진보 정당들은 통합이냐 연합이냐인데 두 가지 조건에서 통합보다는 연합이다. 첫 번째는 이제 원래 색깔이 다른 정당들은 각각 자기 길을 가는 게 맞다. 다만 한국의 정치 제도가 승자 독식제, 소선거구제 불가피하게 민주노당과 같은 통합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소선거구제를 돌파할 수 있는 틈이 넓어지기 때문에 굳이 통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상 너무나 많은 그 트라우마가 있게 상처가 있습니다. 진보당과 정의당으로 갈라지게 되는 또 노동당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당사자들이 정서상 통합에는 되게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합, 자기의 노선을 가지면서 필요할 경우에 정책 연합과 이 후보단이라는 이 정도 수준으로 그 연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 연합으로 간다는 건 결국 이제 그 정의당, 삼인주의적 아마 이건 서유럽의 유럽식의 삼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거죠. 혹은 진보적 자유주의, 그다음에 이제 진보당,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의 이제 유사하게 같은 비중으로 하는 진보당, 그다음에 사회주의를 넘는 범좌파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제 현상균의 경우에는 과연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가져갈 것이냐, 통합, 연대연합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범좌파와 후보 단일화가 역시 이제 과제가 될 거라는 것. 조합은 총투표로 선출된 민주노총 후보, 그러니까 방식인데요. 민중경선 혹은 민주노총 후보. 자, 가장 정확한 표현은 민주노총이 어떤 후보를 정할지, 즉 민주노총의 지지 후보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민주노총 조합은 총투표가 기본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농민이나 빈민이나 청년 학생, 즉 민중들까지도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민중경선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가장 깔끔한 방식은 계급 구성으로 볼 때 노동자와 농민은 이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은 총투표로 이렇게 법률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민주노총 조합은 총투표로 후보를 정하고 민중과 또 진보적인 시민들이 이를 지지하는 방식이 이제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노총 조합을 총투표에다가 민중들과 진보적 시민들이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들을 이제 표본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하고 어쨌든 현행법상 민주노총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선거인단은 구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자신의 후보를 정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상대로 총투표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선거인단을 하는 방법은 없다. 유일한 방법은 이제 정당을 통한 개방형 경선인데 민주노총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조합원만 상대로 해서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은 총투표를 해서 민주노총 후보가 정해지면 어떤 노동자 계급의 지도성이라는 걸 인정하고 또 계급의 구성 비율도 인정해서 민중들과 진보적 시민이 이러한 노동자 후보를 지지해서 노동자 민중 진보적 시민의 후보로 동의하고 결의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고 또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정세에 가는 거는 다 끝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이제 현재의 정당 진보 좌파 정당의 분열 사항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극복될 필요가 있다. 진보당, 민주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그리고 바깥에 과거 민주노동당에 있었던 해방연대나 노동자연대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보 좌파가 분열돼 있어가지고는 사실 이제 자기의 깃발만 휘날리지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데는 역할을 할 수 없다. 통합은 어렵다더라도 연대연합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제 과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변혁을 볼 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람시의 주장이죠. 그래서 어떤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이 있으면서 평상시에는 이제 사회 구조 자체, 정치 경제적 구조를 바뀌기 위한 진지전, 장기전을 하는 거죠. 이 장기전을 해서 자본가와 국가 권력을 대한 도전.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세력들, 특히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을 묶어내는 이러한 장기전을 하고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광주라든지 이러한 비상적 시국에는 러시아 혁명식의 기동전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평상시에 노동자와 농민이 조직돼 있어야 되는 거죠. 노동자 소비에트, 노동자 소비에트라면 우리로 치면은 이제 현장 조직이 이제 전국적인 현장 조직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람시의 전략이 오늘날 서유럽이나 또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적절하다. 무조건 러시아 혁명식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해서 유럽의 삼인주의를 따라갈 수도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균형 있게 가져가는. 그래서 그것들을 조직해내는 게 이 당이라는 거고 그게 이제 노동자 정당이었죠. 이 노동자 정당을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노동자 정당과 그러면 사회주의 정당은 어떤 관계에 있냐.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의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 정당과 그다음에 대중정당이 따로 있으면서 이중장벽을 허용한 거고요.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노동당 안에 대중적 진보정당 안에 사회주의 정당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노동자 당이 필요하고 사실 그 노동자 당에 있어서 지도적인 노선은 이제 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